지난 시간 우리는 아들러가 말하는 삶의 세 가지 제약과 해석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었죠. 과거가 당신을 만든 게 아니라 과거에 대한 당신의 해석이 당신을 만들었다는 것.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평생 잘못된 해석에 갇혀 사는 걸까? 아들러는 삶의 의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경증 환자,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문제 아동,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 성도착자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그들은 모두 공동체 감각이 결여되어 있다. 오늘은 아들러가 제시한 가장 전형적인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잘못된 생활 양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한 인간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응석바지 아이와 방치된 아이. 이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본론 1 응석바지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아들러는 삶의 의미에서 가장 먼저 응석바지 아이 팸퍼드 차일드를 다룹니다. 응석바지 아이는 어떤 환경에서 자랄까요? 부모가 아이의 모든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이가 울면 즉시 달려가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 제공하고 불편함은 미리 제거해줍니다. 심지어 아이가 요구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알아서 다 해줍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것은 아이를 불구로 만드는 행위다. 응석바지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내가 원하면 누군가 들어준다. 나는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 아이에게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서비스 센터입니다. 나는 고객이고 세상은 나를 만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아이는 협력을 배우지 못합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응석바지 아이는 받는 것만 배웠지 주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그는 타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공동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다. 오직 자기 자신의 욕구만이 그의 세계 전부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자라서 사회에 나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충격입니다. 세상은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는 그의 기분을 맞춰주지 않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특별 취급하지 않습니다. 연인은 그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응석바지 아이, 이제 성인이 된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세상이 잘못됐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피해자다. 아들러는 이것을 사적인 논리, 프라이벗 라직라고 부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해석하는 왜곡된 사고방식입니다. 본론 2 응석바지의 생활 양식, 기생과 지배. 응석바지로 자란 사람의 생활 양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기생형. 이들은 평생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삽니다. 부모가 죽으면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떠나면 친구에게, 친구가 없으면 국가에게 의존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끊임없는 불평입니다.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지?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지? 왜 나만 힘들지? 하지만 아들러는 묻습니다. 당신은 타인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당신은 공동체에 무엇을 기여했습니까? 침묵. 이들은 받기만 원하고 주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들러는 이것을 심리적 희생, Psychological Parasitism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지배형. 더 교묘한 응석바지는 기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배합니다. 이들은 약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해 보입니다. 공격적이고 요구가 많고 타인을 통제하려 듭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들은 타인을 도구로 취급합니다. 부모는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고, 연인은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장치이고, 친구는 나의 우월성을 확인시켜주는 관객입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배하려는 욕구는 사실 깊은 무력감의 표현이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타인을 지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론 3 응석바지의 세 가지 과제 회피.
그렇다면 응석바지로 자란 사람은 아들러가 말한 세 가지 과제 직업, 관계, 사랑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직업의 과제. 응석바지는 일을 싫어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직장에서는 규칙을 따라야 하고 상사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동료와 협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응석바지에게 노력은 낯선 개념입니다. 내가 원하면 저절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직장을 바꾸거나 아예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하더라도 항상 불평합니다. 상사가 무능해. 동료들이 비협조적이야. 이 일은 나한테 안 맞아. 아들러는 묻습니다. 문제는 정말 상사입니까? 동료입니까? 일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관계의 과제. 응석바지는 진정한 우정을 맺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우정은 평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주고받고 이해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것. 이것이 우정입니다. 하지만 응석바지에게 평등은 불가능합니다. 그의 세계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나를 섬기는 사람과 나를 방해하는 사람. 그래서 이들의 인간관계는 항상 불안정합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즉시적으로 돌변합니다. 배신당했다. 이용당했다. 나는 항상 혼자다. 하지만 아들러는 지적합니다. 당신이 먼저 타인을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닙니까? 당신이 먼저 협력을 거부한 것은 아닙니까? 사랑의 과제. 세 가지 과제 중에서 응석바지가 가장 실패하는 영역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일까요? 사랑은 가장 깊은 수준의 협력이고 가장 완전한 평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공동의 과제에 함께 직면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를 넘어 우리가 되는 과정이다. 하지만 응석바지에게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연애는 항상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도 자신의 욕구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 순간 응석바지는 실망합니다. 이 사람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리고 관계는 끝납니다. 혹은 더 나쁜 경우 상대방을 완전히 지배하려 듭니다. 본론 4. 방치된 I- 세상은 적대적이다. 아들러가 제시한 두 번째 전형적 사례는 방치된 아이, 너글렉터드 차일드입니다. 방치된 아이는 응석바지와 정반대의 환경에서 자랍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가 울어도 아무도 오지 않고 도움을 청해도 무시당하고 존재 자체가 무시됩니다. 이 아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나는 가치가 없다. 세상은 위험하다. 타인은 믿을 수 없다. 응석바지 아이가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했다면 방치된 아이는 세상을 적대적으로 해석합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치된 아이는 협력을 배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응석바지 아이와 같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다르다. 응석바지는 협력할 필요가 없었고 방치된 아이는 협력할 기회가 없었다. 방치된 아이에게 타인은 애초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타인은 자신을 상처 입히거나 무시하거나 이용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일찍부터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 본론 5. 방치된 아이의 생활 양식 마이너스 고립과 공격. 방치된 아이의 생활 양식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고립형. 이들은 타인을 피합니다.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독립적이고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은 깊은 외로움과 불신으로 가득합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립은 방어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먼저 거리를 두는 것이다. 하지만 상처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고립이라면 그는 동시에 모든 기쁨도 포기한 것이다. 이들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랑받는 법을 모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가오면 밀어냅니다. 그리고 혼자 남겨지면 한탄합니다. 역시 나는 혼자야. 두 번째, 공격형. 더 위험한 방치된 아이는 고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격합니다. 세상이 나를 상처 입혔으니 나도 세상을 상처 입힐 권리가 있다. 이것이 이들의 논리입니다. 아들러는 이것을 복수의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 어브 리벤지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가정폭력자가 되기도 하고 끊임없이 타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이들을 단순히 악한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소속감을 추구하고 있다. 사랑받을 수 없다면 적어도 주목받고 싶은 것이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중요해질 수 없다면 부정적인 방식으로라도 중요해지려는 것이다. 본론 6. 방치된 아이의 3가지 과제 회피. 방치된 아이는 3가지 과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직업의 과제. 고립형 방치 아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혼자 합니다. 협력이 필요한 일, 팀워크가 요구되는 일은 피합니다. 공격형 방치 아이는 권력을 추구합니다. 일 자체보다 타인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위치를 원합니다. 두 경우 모두 일은 공동체에 기여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거나 복수하는 수단이 됩니다. 관계의 과제. 방치된 아이에게 우정은 위험합니다. 고립형은 아예 우정을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배신당할 텐데 뭐하러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공격형은 우정을 전쟁터로 만듭니다. 끊임없이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타인의 약점을 찾으려 하고 신뢰보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아들러는 말합니다. 방치된 아이는 사랑의 언어를 배우지 못했다. 그들이 아는 언어는 오직 생존의 언어뿐이다. 사랑의 과제. 사랑은 방치된 아이에게 가장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왜일까요? 사랑은 완전한 신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상처받을 가능성을 기꺼이 감수하고 타인을 믿는 것. 하지만 방치된 아이에게 신뢰는 어린 시절 이미 배신당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립형은 사랑을 회피합니다. 가까워질 것 같으면 도망칩니다. 공격형은 사랑을 소유로 착각합니다. 상대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 때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결국 두 경우 모두 진정한 사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론 7. 공통된 뿌리, 공동체 감각의 결여.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응석바지와 방치된 아이는 완전히 반대 아닌가? 하나는 과잉 보호를 받았고 하나는 방치당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자기 중심이라고 믿고 하나는 세상이 적대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는 의존하고 하나는 고립합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같다.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요? 둘 다 공동체 감각이 없습니다. 응석바지는 타인을 도구로만 봅니다. 나를 만족시켜주는 수단일 뿐 함께 협력하는 동반자로 보지 않습니다. 방치된 아이도 타인을 도구로 봅니다. 나를 상처 입히는 위협이거나 피해야 할 대상일 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둘 다 나에게만 갇혀 있습니다. 응석바지의 세계 나는 특별하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방치된 아이의 세계 나는 혼자다. 세상은 나를 거부한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오직 나만 존재하는 세계. 우리가 없는 세계. 아들러는 이것을 명확히 합니다. 모든 실패한 삶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공동체 감각의 결여.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없는 무능력. 나를 넘어 우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무능력. 응석바지든 방치된 아이든 학대받은 아이든 무관심 속에 자란 아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3가지 과제 직업, 관계, 사랑 앞에서 모두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이 3가지 과제는 모두 협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론 8.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까지 들으면서 어쩌면 당신은 불편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당신 안에서 응석바지의 모습을 발견했거나 방치된 아이의 그림자를 보았을 겁니다.
나도 가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나도 타인을 믿지 못하고 혼자 있는 게 편해. 나도 사랑받고 싶지만 상처받을까봐 먼저 거리를 둬. 아들러는 말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고 완벽한 어린 시절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응석바지로 자랐다고 해서 평생 응석바지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방치되었다고 해서 평생 고립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가장 혁명적인 통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생활 양식은 고정된 게 아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다. 어떻게? 해석을 바꾸는 겁니다. 본론 9. 해석을 바꾸는 용기. 응석바지는 이렇게 해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과보호했던 건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불안했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그 과보호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나는 스스로 설 수 있다. 방치된 아이는 이렇게 해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방치했던 건 내가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그 방치를 내 정체성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 나는 사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현재 생활 양식은 당신에게 하나의 이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러는 이것을 신경증의 이득, 더 GAIN 어브 누로서스이라고 불렀습니다. 응석바지의 이득은 무엇일까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누군가 도와줘야 해라고 말하면 실패해도 자신의 탓이 아닙니다. 방치된 아이의 이득은 무엇일까요? 상처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좋아라고 말하면 거절당할 일도 없고 배신당할 일도 없습니다. 아들러는 묻습니다. 당신은 그 이득을 포기할 용기가 있습니까? 책임을 받아들일 용기, 상처받을 가능성을 감수할 용기, 실패할 수도 있는 과제에 도전할 용기. 이것이 바로 아들러가 말하는 용기, 커러지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입니다. 왜냐하면 생활 양식을 바꾸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감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 오늘 우리는 응석바지와 방치된 아이, 두 가지 전형적인 잘못된 생활 양식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응석바지와 방치된 아이는 반대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둘 다 공동체 감각이 없습니다. 둘째, 이들은 모두 자신만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응석바지는 나는 특별하다는 감옥에, 방치된 아이는 나는 혼자다는 감옥에. 셋째, 하지만 이 감옥의 문은 밖에서 잠긴 게 아닙니다. 안에서 당신이 잠근 겁니다. 그리고 열쇠도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과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지금 과거를 핑계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가혹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희망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과거가 당신을 결정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해석이 당신을 만든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공동체 감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의 감옥에서 벗어나 우리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 우리는 아들러가 제시한 해답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공동체 감각. 그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삶의 의미 제1장 파트 3에서 계속됩니다.